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강의를 찍게 되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렘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미리 방학을 앞당긴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 시간을 내셔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수업 전에 강의 영상 보시고 또 제시된 과제도 성실하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역 모델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짧게 요약하고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5단계, 6단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역 모델링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영역 모델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총 6단계 중에 4단계까지를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빨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우리가 왜 영역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영역 모델링을 할지에 대해서 기획하는 단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기획안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영역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등의 내용들이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 영역 모델링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선발하려면 누구를 고성과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워크숍 장소로 오게끔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어, 영업사원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영업 실적이 있지만 인사팀과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한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평판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사평가, 결과 등등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고성과자를 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스펜서 앤 스펜서가 제시한 것은 약 상위 16%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우리 조직에서 고성과자로 적절한 포션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직 내부의 자료, 또 외부의 자료 등이 있고 행동사건면접법, 영어로는 DEI, 또 포커싱 그룹 인터뷰, 그래서 FGI, 그다음에 역량사전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내부의 자료와 외부의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EI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타 기법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 기법은 어떤 상황에서 시츄에이션,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데 태스크,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액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어,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이걸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터뷰 담당자가 또 교육 담당자들은 다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또 영역 모델링을 진행하는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 방식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스타 기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GI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BI 방식은 1대1로 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 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FGI 같은 경우는 1대 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양사전은 제가 예시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전은 예시로 제시해 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양사전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속하게 이 영양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은 우리 조직만의 어떤 특수성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3단계까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잠정적 영양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집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룹핑을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해봤습니다.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을 해봤고 그 그룹핑 된 것들의 이름을 정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양의 이름에 우리만의 어떤 정의를 작성을 해보고 앞에서 관찰되었던 행동들을 나열하게 되면 영양 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영양명, 영양정의, 행동지표까지 우리가 도출하는 과정들을 실습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생략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영양 모델링 2, 이 부분은 앞서 6단계 중에 5단계와 6단계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내용은요,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잠정적 영양 모델이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고성과자들의 행동지표가 영양이라고 했는데 혹시 빠진 것은 없을까? 아니면은 도출된 것들 중에 유사한 것들,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없을까? 그 다음에 영양명과 영양정의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을까? 행동지표는 명확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에 적합한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단계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에는 누가 참여를 하게 되는가? 먼저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2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BEI나 FGI에 우리 참여했던 사람들, 3단계에서 참여했던 그분들이 이 5단계에서 또 다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을 텐데 그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이 FGI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눈으로 그 결과물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편향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고자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고성과자들, 우리 워크숍 때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고성과자들이나 또는 이 고성과자들이 몸담고 있는 부서의 상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네. 다음은 다수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하면요, 가급적이면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예시와 같이 역량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이 역량이 우리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역량이 귀하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이 역량의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제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앞서서 도출했던 역량들을 검토됐던 역량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지만 나아가서 여기서 도출했던 역량이 적절하냐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목표 수준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게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커뮤니케이션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목표 수준과 현재 수준을 자기가 체크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커뮤니케이션 목표 수준은 5단계 중에 한 4단계인데 나의 현재 수준은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4단계에서 2단계 그 차이만큼이 바로 교육 요구, 다른 말로 하면 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갭을 설명드릴 때 현재 수준 대비 목표 수준, 이 차이가 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여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교육적 요구도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적 요구도가 큰 역량 항목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개인별로 목표 수준 대비 현재 수준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목표한 만큼을 우리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낮은 우선순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5단계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소수가 참여하는 방식과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마치 A 또는 B가 아니라 A and B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수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의 검토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역 모델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A와 B가 아니라 A and B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종안 확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검토까지 이루어졌으면 이제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 이 단계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이 최종안 통과시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단계들이 또 세부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행동지표 정교화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행동지표와 그렇지 않은 행동지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행동지표는요,
관찰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행동 지표여야 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행동 지표는요,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목표를 수립하는 것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서술어가 서로 병립할 수도 있지만 서로 병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는 잘 수립하는데 비전을 잘 제시하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제시된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어, 아,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동이 섞여 있는 행동 지표는요, 나중에 이제 역량을 진단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 하나의 동사로 완성이 되는 형태로 서술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예시처럼요,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창의적인 사고야? 라고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가 척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가 척도는 크게 보면 보스 방식과 바스 방식이 있습니다. 보스 방식은 Behavioral Observation Scale이라고 해서요, 행동 관찰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척도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처럼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답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평가 척도를 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스 방식은요, 각각의 행동 수준을 재정의합니다. 1레벨을 정의하고요, 5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까지 각각을 나눠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레벨에서는 고객 불만에 대응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1레벨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매우 미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반면에 3레벨 정도에서는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정도를 얘기하고요. 5레벨에서는 고객의 숨은 니즈까지 파악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매우 탁월한 수준이겠죠.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행동 기준 평가 척도, 그래서 마스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스 방식과 바스 방식 중에 어떤 거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저는 보스 방식과 바스 방식을 둘 다 경험을 해봤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보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쉬워서 그래요. 만들기가 쉽습니다. 바스 방식은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설명할 때 이 나쁜 예 중에서 동사, 행동을 하나만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행동에 보면요,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한다. 청취하는 동사와 해결한다라는 동사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쁜 예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급적이면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하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서로 맞닿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만을 우리가 청취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을 같은 동사, 같은 묶음으로 보고 문장을 행동 지표를 만들었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한다면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단계에서 또 세 번째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추가 정보란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3단계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성과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이것을 더 정교하게 하고 역량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까지도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요. 역량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역량의 정의가 바뀌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덜 중요해지는 이런 어떤 그 조정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조정 과정과 더불어서 지식기술 태도를 도출하게 되면 그 지식기술 태도를 나중에 또다시 도출해야 되는 그런 이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식기술 태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정의됐던 이 역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뭐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태도, 여기서는 주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의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과정 개발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임원들 또 나아가서 CEO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됩니다. 이 역량들은 우리 조직에서 역량으로서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꽝꽝꽝 하는 단계가 이 6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단계가 이 6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행동지표의 예시로 설명드렸고 속도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제공에 있어서 지식기술 태도 그 다음에 역량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뽑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급한지 또는 목표 수준과 현재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피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이 6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 2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탁월한 대학생 리더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출을 해봤고요. 그것을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뽑는 작업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 실습 2는 뭐냐? 우리가 앞서서 도출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을 그룹핑해서 키워드를 뽑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역량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요 2번 단계 역량명을 정의하는 2단계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역량은 무엇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조별 활동을 통해서 도출했던 여러 가지 행동 지표들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형태로 구체적이지만
하나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행동지표를 재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태블릿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습 1과 2에서 도출한 역량들을 가지고요, 역량 모델을 완성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하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역량명, 역량정의, 행동지표까지 우리가 뽑혔다면, 그리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서 해당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행동지표 하나하나마다의 지식기술이 아니라 역량에 대한 지식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 하나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식기술이 을 바탕으로 이 역량이 발현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식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 역량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인풋 요소가 되는 거고, 이 역량이 확보됐을 때 아웃풋 요소, 결과 요소에 대한 부분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지표로 정의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명, 세 가지 정도의 역량명과 역량정의, 역량정의는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역량들이 발현이 되는 행동들, 발현이 됐을 때 행동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식기술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바로 역량 모델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든 또 LMS를 통해서든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연휴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